안녕하세요. 신혜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가 한참 지금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내의 통일평화연구원과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연구 대상은 가장 중심적으로는 탈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입니다. 근데 그 세대별로 특징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것은 중장년층이고요. 그리고 젊은 층도 이제 최근 들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탈분단 지정학, 이동, 젠더의 교차성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나온 이유는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동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 분단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통일 그리고 분단에서 주로 논의하시는 분들은 이동에는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제 탈북 여성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생자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됐는데요.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동의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젠더가 어떤 식으로 교차했는지를 보자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때문에 개인의 삶이 운명지워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거를 다 헤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났나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탈북민이라고, 북한 이탈주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탈북민이라고 쓰겠습니다. 탈북민은 탈냉전 이후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탈경계 실천을 통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경은 굉장히 막혀 있다고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탈경계 실천을 나름대로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넘는 탈북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억압뿐만 아니라 기회의 교차점에 위치한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서 탈북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여성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걸 보면은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좀 계속 헷갈리는 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근래는 좀 특히 주목할 점이 세대별 계층별 분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사회 구조가 개인의 일상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피해성도 있고, 그리고 독특한 기회를 가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정학과 이동과 젠더의 순환 관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 조금 나올 텐데요. 이 지도를 그린 이유는 흔히 이제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이 서로 왕래를 못하기 때문에 섬과 같다고 하거든요, 한국이. 근데 제 생각에는 섬이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는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간다고 해서는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이 풍지박산 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건 못하건 모빌리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수성과 상상력, 이동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굉장히 그냥 막혀 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왠지 스케일도 다르고 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 분단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난민 얘기를 점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난민에 가까운 것은 진짜 탈북민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이웃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은 우리는 어느샌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으로 단절된 섬이 된 섬보다도 위로는 아예 상상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죠. 그러면 거기에 북한 정권은 뭐냐면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그냥 잠재적인 국민이죠. 단지 여기에 한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난민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웃 나라에서 오고요. 왜냐하면 오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와서 받아들여지는 때부터 약간의 복지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인데요.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뭐 한 2.6% 된다, 뭐 3. 몇 %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난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신대요. 왜냐하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난민이었는데 난민을 우리는 참 도와주질 않고 이렇게 닫고 있구나. 그렇지만 실질적인 난민인 북한에서 이탈한 분들을 같이 합쳐보면 세계에서 가장 난민 수용률이 높은 데가 브라질인데 한 60%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 북에서 오신 분들 거의 100% 받기 때문에 70%가 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난민을 상상하는데도 예멘을 떠올리는 거죠. 옆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난민을 많이 받게 되는 데가 튀르키예 같은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알고 나면 난민도 새로이 보이고 탈북민도 좀 새로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동 연구에서 약간 정치적인 접근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자체를 통치로 보고 이동을 통한 통치라든지 푸코의 개념을 좀 적용시킨 그 이동 통치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상황이 워낙 불안정해지니까 난민과 같은 상황에서요, 지정학적인 해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동과 이주민의 삶을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순환적이고 통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첨예한, 이런 얘기를 하기에 가장 첨예한 한반도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시각이 좀 미흡합니다. 이것도 좀 정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정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지정학적인 접근은 어떤 거예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다, 이들이 싸웠다, 어디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마치 국가를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접근이 나치 이후에 이 지정학이 나치에게 복무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좀 금기시됩니다. 지정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돼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걸 많이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지정학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빌리티 연구는 그래서 그거와는 좀 동떨어져서 지정학 상황을 별로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총체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탈북 여성이 억압의 교차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주 여성을 좀 대표적으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받는 억압과 차별,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과 차별이 같이 교차해서 이중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제안한 크렌쇼라는 분은 흑인 여성을 대표적인 예로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흑인 여성이 얼마나 흑인이라서 받는 차별과 여성이라서 받는 차별이 중첩되어서 그것이 2배, 3배로 나타나는가, 그 독특한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탈북 여성은 굉장히 대표적이죠. 하지만 또한 예외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동과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동이 주는 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냥 억압만 주거나 차별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면 새로운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고요. 그런 예외적인 것이 탈북 여성에게서 굉장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이제 탈북 여성들이 보면 너무나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영웅시 되거나, 아니면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다가 갑자기
막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다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자살해서 죽는다든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외로웠고 비참했다. 그냥 어떤 경우냐, 제 생각에는 현실은 둘 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비참하고 정말 성공하는 삶이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던 런던에 있는 탈북민들, 런던의 탈북민 그 커뮤니티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 커뮤니티 중에서. 거기서 제가 정말 재미있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 젠더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젠더 역할에 순응하고 충실했는데 오히려 권력을 받았다, 이런 사례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이어오면서 제가 한국에서 본, 특히나 이제 성공한 분들, 소위 성공했다고 보는 분들, 그리고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자기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 삶에서 어떻게 탈분단 지정학과 이동과 젠더가 관통했고, 억압은 어떻게, 기회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북한에서 중국을 갔다가 그리고 다른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경로를 가지는데요. 그때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단체를 설립했고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는가. 또 두 번째 이제 제가 연구 질문은 이 여성들이 어떻게 국경 통제와 통치에 저항하는 한편 순응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이루었는가. 그러니까 흔히 이주민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보면 아직도 굉장히 조직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례보다 굉장히 많은 수는 사실상 일상에서 그저 저항만 한 것이 아니라 순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역량 강화를 이룬 것이 많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틀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교차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게 그 유명한 노래에도 붙었더라고요. What doesn't kill me makes me stronger 라고 이렇게 막 정말 강력한 노래던데, 이게 원래는 이제 니체가 한 말인데, 억압과 차별이란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이죠. 내가 나를 죽이지는 않는 한 내가 더 그걸로 인해서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겨내면은 더 강해질 수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독 알파걸 현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 동문학과에 계신 최은영 교수님께 제가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고무됐었던 건데, 독일 통일 후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났죠. 근데 처음에는 그 서독의 여성들이 동독 여성들에게 니네는 페미니즘도 너무 발전하지 않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집,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너무 바쁘면 그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두고 일주일 동안 가지도 않았대요. 그런 것을 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는 심하지 않나라고 좀 비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점점 10년, 20년, 30년이 지났더니 동독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학계, 정치에 너무나 높은 지위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독 알파고들은 어디서 나타났나.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은 신화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자신감이 있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 보육 서비스의 국가 지원에 대한 굉장히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독 출신 여성분들은 니네는 말만 하잖아, 이렇게 서독에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궁금증은 북한 알파걸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굳이 보자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여성분을 보고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민족 네트워크라고 제가 불렀는데, 원래는 트랜스내셔널 에스닉 네트워크라는 초국적 민족 네트워크가 이주민들이 본국을 떠나서 도착지에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뭐 거기서 세탁소도 하고 마트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 나라에서 미국인이 얼마나 잘 돼서 살까를 옛날에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자들이 찾아낸 거는 뭐냐면 결국은 민족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특히나 과도기 이런 발전에 있어서 발전 에이전트로서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민이 그저 이 민족 네트워크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요. 착취당하죠.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제가 탈북 여성의 사례에서 그런 측면을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내 주도적인 중장년 탈북 여성이 약간에는 이제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식이냐면 고난의 행군을 경험을 합니다. 이때 자기가 직접 고난의 행군 때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인 장마당을 경험하기도 해요. 자기가 거기 가서 조그맣게 장사를 좀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이가 조금 적은 분들은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탈북이라기보다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북한에서 살 수 없으니 여기 이 땅을 떠나겠다는 아니고요. 중국 가서 일주일 동안 돈 벌어 오면 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그때 많이 떠돌아요. 알고 보면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얘기한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갔다가 조금은 전형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라오스나 태국 이런 데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뵌 중장년층 이 탈북 여성 중에 한국에 진짜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분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이제 단체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에 있었던 이 여성분이 잠시 돈 벌러 갑니다.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 농촌에서 숨어 살아요. 그러면 왜 이때 여성들만 갔냐? 남자들은 배급이 남자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자유롭지가 않았고요. 직장에 일이 없어도 가야만 했었고, 그래서 비공식적인 이 장마당을 대부분은 여자들이 많이 했었던 것이고, 남자들도 근데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문제는 이게 좀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인신매매를 당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왜냐하면 인신매매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그 산하 제한을 하면서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남겨진 중국 농촌의 남성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幸福감을 못 찾아서.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인신매매로 강제 중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중국 농촌에 좀 살다가 잘못하면 중국 경찰에 의해서 북송을 당하고요. 아니면은 몇 년간 살아요. 10몇 년 살기도 하고 20년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신분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이때 하던 분들이 다 그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하면 한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그 고난의 행군이 힘들었을까. 북한 정권에서 너무 억압을 얼마나 받았을까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중국 경찰들한테 잡힐까봐 그 악몽에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신발을 놔두고 계속 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라오스나 태국 있는 데로 거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더라고 해서 갑니다. 신분을 위해서 가요. 이거를 위한 제 연구 방법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뭐 다음 주에도 제가 인터뷰가 하나 잡혀 있는데요. 지금껏 한 40몇 명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식당, 제조업, 온라인 쇼핑몰, 커피숍, 간판업, 미용실, 편의점, 결혼정보회사, 그 다음에 탈북 브로커, 안보 강사, 기업인단체, 지역단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한국 분들인데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또 미국에 계신 분도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만큼이나 제가 참여 관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탈북 기업인 이제 단톡방에서는 이제 계속 있고요. 송년 행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때 만났던 분들과 함께 결혼식을 가고 디프리를 가고 컨설팅 이렇게 이동하는 컨설팅, 사업 컨설팅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같이 있고 쉼터에도 가 있고 탈북 기업인 워크숍에 1박 2일 하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탈북민 창업인 지원 행사 이런 데를 갔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은 한 대여섯 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밝힌 거에 또 여기서 제가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고난의 행군에서 장마당 경험을 하죠. 통제가 약화돼서 중국에 가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가 비공식적 무역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인신매매를 해요. 그래서 중국 거주를 하게 되고 중국 경찰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보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또 많은 분들이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부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얘야, 아기는 우리가 볼 테니 너는 가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일하게 되는 데가 한국 회사예요.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그때 이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이때 독립해서 사업을 꽤나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때의 기억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던 기억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인 보스가 한국인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너무 여기에서 신분이 없으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냐 맨날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서 브로커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면서 한국행을 와요. 여기에 오니까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하나재단에서도 도와줬는데 차별을 받아요. 거기에서 부적응을 대부분 겪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창업을 한다. 이런 경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북한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북한에서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국경지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 특히 부모님이나 옆에 다른 분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비공식적인 무역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고 자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특징을 굳이 살펴보자면 출신 성분 때문에 뭐 군대를 가지 못했다거나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출신 성분이 좋아야지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니면 성격 때문에 고생을 했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했고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고난의 행군 기간이 왔는데요. 특이했던 거는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굶고 얼마나 많이 굶었나 사람들이 굶어 죽었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픽 쓰러서 죽었다 이런 목격담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자신에게 이 당시에 많이 남는 거는 뭐냐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그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떠난 게 이거를 좀 확장해 보자고 하는 것이 커요. 중국으로 가보자. 그 당시에 이분들이 특이한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해서 비공식적인 이동 네트워크가 너무나 발달해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이 세계적인 이동에서 이 브로커의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통제라는 것이 있으면서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못할 수 있는 게 없고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중국에서 이제 비공식 무역을 서로 이제 불법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꽃제비가 알려줬대요.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기차를 그냥 탔대요. 어떻게 타셨어요? 물어보니까 기차가 천천히 다녔대요. 그래서 정말 그냥 올라탔답니다. 그래서 내리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매매가 여기 이동의 젠더화를 이룬 그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주해서 인신매매를 한다는 거는 물론 너무나 비참하고 억압적인 경험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이유가 이분들이 인신매매를 할 때 어떤 분이 정말 딱 잘라서 뭐라고 했냐면 도와줬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준 걸까요? 사실은 저는 이동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인신매매의 경험은 많이 물어보지 않고 싶어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적이고 얘기하면서 괴롭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신매매가 의외로 자신의 조금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싫다고 퇴짜를 놓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도망을 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한족과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북한 여자들이 자꾸 도망간다는 것 때문에 온 동네가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하도 이제 사기 결혼을 자기네들 입장에선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크게 나타난 게 두 가지인데 한국인 기업에 취직해서 한국인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그때 다 익혔다는 분들이 꽤 계셨고 또 하나는 중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가 특히나 요즘같이 너무나 중요해질 때에 이렇게 큰 자산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 정착 후에 한계가 나중에 기회로 전환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취직이 안 되거나 취직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부분은 억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주민들이 굉장히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조선족이나 아니면은 그 탈북민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서비스업에 일단은 들어가게 되는데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대면 서비스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섬세한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억양이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직업훈련,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직업훈련이랄까 정부기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직업훈련은 그런 것이어서 이분들에게 오히려 이제 창업의 그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취업 지원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남성 성인반에는 이런 식으로 뭐 기계차 운전을 한달지 기계를 만진달지 이런 건데 여성 성인반에서는 사람을 많이 대하는 것이 있어요. 서비스, 관광 가이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창업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농업과 일반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뭐 월 얼마 아니면 학원을 보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식당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도 이건 제가 보기에 참 재밌는데 이주민이 밀집 지역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선족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구로 대림이 지금 굉장히 처음에는 그 주목을 받다가 지금 점점 뭐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안산에서는 또 여러 이주민들이 모여 있기도 하는데 탈북민 밀집 지역은 국가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LH가 그때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걸로서 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제가 가본 데에 굉장히 모여 있어서 정말 지나가다 보면은 그 북한 억양이 들리는 이렇게 그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이 앉아서 뭐 얘기를 나누신다든지 아니면은 식품점이 있는데 이게 북한 그러니까 중국 것이 많아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영국으로 한국을 거쳐서 다시 영국으로 간 탈북민과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분과 영국에 남아있는 분이 동업해가지고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 중국에 대한 얘기, 중국에서의 얘기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얘기도 그럴 때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진 직장 여성으로서 약간은 반성까지도 좀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 일을 얘기할 때 정말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일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나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일하는 뭐 남성분도 그렇고요. 여성분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일에 대해서 신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었던가? 대부분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애도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이분들은 진짜 끊임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알파고리 정말 다 오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일하는 얘기를 정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게 진짜 신난데요. 자기는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옆에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남자분이었어요. 아이 학원에서 너무 전화를 많이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 집에서도 그래서 집에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옆에 사장님처럼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남자 사업가들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아쉽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게 너무나 그저 분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아이한테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생각하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실력을 인정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홍콩으로 출장을 가요. 한국에서 출장을 갔는데 그 옆에 사장님이 자기의 능통한 중국어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고 그러지 말고 따로 독립해서 나랑 이렇게 파트너로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인 남편 사업을 돕다가 남편보다 사업을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더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자분들은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방송 출연을 좀 많이 시키잖아요. 탈북민들에게. 그것 때문에 좀 인정을 받고 남들이 알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면은 뭐 식사 대접은 이건 뭐냐면 자기가 남한테 대접하는 걸 좋아해서 자꾸 이렇게 음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단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잘 되는 경우.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을 관리하는데 그때 자기가 굉장히 능통한 그런 실력을 발휘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과 탈북민 네트워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까 그 인신매매 결혼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은 결혼입니다. 한 몇 분은 정말로 그 몸캠이라고 하는 그런 인신매매를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런 결혼 생활은 너무 불행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일까라고 그냥 단순하게 짐작을 했다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체적으로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만의 사례를 봤을 때 이분들은 결혼 자체에도 어느 정도는 인신매매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중국에 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달리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복불복이라는 거죠. 거기 가서 잘 풀릴 수도 있고 혹시나, 그리고 못 풀려서 인신매매 당하면 그럼 결혼해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예 생각이 없었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 그런 대로 괜찮았고, 어떤 분은 특히나 한국에 와서 또 이제 결혼이라고 해야 될지 동거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요. 오히려 이분이 이해관계에 굉장히 기초한 관계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정말 내일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서로 렌트를 같이 내는 관계고,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는 오히려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고 서로 염려해주는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국에 있는 남편은 남친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남편은 남편인데 그냥 정말 약간 좀
그래서 결혼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잠깐 곁다리로 얘기를 하면 인신매매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은 것이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탈북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릴 때 탈북해서 엄마 손을 붙잡고, 근데 그 남자분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신매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연구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초기죠.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데 자기 어머니가 인신매매를 당한 희생자래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데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붕을 필요로 했고, 지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자를 필요로 했고, 그 자기 아버지가 된 그 남자분은 아기를 낳아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여자를 필요로 했는데, 교수님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애매해져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사랑에 빠져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그래서 살아볼수록 내 결혼과 우리 엄마의 결혼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가지고는 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사귈 때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 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도 탈북민 기업인들과 연결되거나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사업이 성공하고 단체가 성공하면서 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 제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회계 경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또 북한을 떠나는 지점으로 가서 네트워크를 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체류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남한에 정착하고 이 창업 과정에서 이들 삶에 들어온 정말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공식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이거나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 한국 정부 아니면 창업 교육도 정부에서 그렇게 맺어주는 거고요. 멘토링, 그리고 대학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적인 법적인 거고, 그 외를 다 비공식 네트워크로 보는 건데, 장마당, 탈북 브로커, 인신매매 브로커, 비공식 무역 파트너, 탈북민 커뮤니티, 중국인 남편,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한국 교회, 한국 남편, 친구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들은 이 네트워크에 도움을 받았고 또 착취당하기도 했죠. 특히나 브로커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이들도 그런 식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결과적으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지정학적인 착취와 수혜와 이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에게 트라우마와 그런 아주 억압받은 경험만큼이나 역량 강화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경을 지나면서 계속 이동을 해올 때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공식 네트워크는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한국 정부와 특히나 통일부, 그 다음에 뭐 LH공사가 이렇게 주가 되는데, LH공사에서 주택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통일부에서 일단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남북 하나재단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하나센터로 연결이 돼서 창업 기회를 소개를 받거나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으로는 나이 제한에 따라서 뭐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2년제 대학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 많은데요. 일단 제가 여기에서 이 장마당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장마당에서는 정말 이분들한테 경험을 주죠. 그 다음에 북한 가족은
의미라고 제가 해놨는데 뭐냐면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의미가 북한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송금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경 통제가 강화돼서 송금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브로커 비용이 너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으로 갈 때 그때 브로커가 있고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은 탈북의 기회를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중국인 남편을 만났는데 중국인 남편에게는 아기를 그러니까 그게 중국인 남편이 바라는 거였으니까 조선족이건 한족이건 그리고 그 남편들에게는 남편은 안전을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한국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기회를 얻습니다. 사업 노하우를 굉장히 받고 또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탈북을 할 기회를 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한국교회에서 도움을 주지만 한국교회는 또 이제 신도가 부족하고 이런 이제 넓히려고 하고 그런 또 인권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남편이 있어서 한국 남편은 한국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탈북민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탈북 기업인 단체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탈북 창업인을 지원하는 한국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을 하고 탈북 기업인들끼리 노하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 탈북 기업인 중에서 성공한 기업인에게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고 여기를 둘러보고 워크숍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 기업인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여성 CEO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 프로그램 이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나,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나, 특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어디에서든지 지원을 해줄 때 이 사업 계획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써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굉장히 이게 낯서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하고 스피치 방법도 배우고 사회적 경제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 분들이 주로 주도를 하는 통일 담론을 좀 위주로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여기도 또 여성 CEO, 그 다음에 아니면 탈북 청년 여성이라고 해서 리더십 포럼 이런 식으로 탈북 여성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간 특이했던 점은 이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탈북하신 분들이 은행 빚이 두려워서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고 대부분은 가족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견뎌 나갔고 특히나 줌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그전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가 게다가 또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줌으로 하는 교육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한테 만약에 남북한이 조금은 개방이 돼서 이동이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는데 정말 거의 100%가 그러면 고향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그리운가 보다.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그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나는 그곳의 수요를 안다. 내가 수요를 알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사업할 거라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90% 이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는데 좀 재미있었던 것이 고향집에 이제 사진 같은 것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으면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북한집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왜 이렇게 줌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장통에 간장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여기에 있는 설탕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보고 내가 보낸 송금 때문에 여기가 넉넉하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는 거예요. 내 송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주민은 대부분은 가끔은 그곳을 가거든요. 그래서 송금의 효과를 체감하면서 자신의 높아진 지위를
느낍니다. 그게 굉장히 보람이 큰 일이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착취를 받고 굉장히 너무나 창고 같은 집에서 살아도 그분들의 만족도가 의외로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고향에다가 돈을 보낸다. 여기서 고생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가지는 지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래 개방 한반도에서 모빌리티의 가능성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가 남한이고 이게 미래 북한이 이제 경제 성장을 막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제 송금은 당연히 계속 할 것이고 더 자유롭게 하겠죠. 이주민들의 송금이 정말 너무 늘어나서 세계 기관들이 그거를 가져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잖아요. 브로커 통하지 않고 자기네를 통해라. 왜냐하면 그게 ODA보다 지금 너무나 커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송금이 갈 거고 송금뿐만 아니라 송금이 모이면 아마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무역과 송금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것이 또 그대로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다른 나라로 해외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이 에스닉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이런 식의 모양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정책과 정치의 영향인데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아니면 탈북민 대상으로 지원금에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과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지금 두 정당, 대표적인 정당을 보면 보수 정당은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계속 이제 비판하는 것에 굉장히 탈북민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진보 정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소리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담론이 어느 정도는 좀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보수 정당과 같이 연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가 정당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분들의 삶의 경로, 이동의 경로를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낼 수 있는 학술적인 함의의 첫 번째는 이동의 전략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사회 구조가 있고 그것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이동을 그냥 다 형성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 비공식 통로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 탈분단 이후에 왜 탈분단이라고 하냐면 이런 비공식적인 통로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국경 통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또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동이거나 비이동은 통치의 전략이죠. 일단 한반도는 비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해서 그러니까 이동을 규제하고 비이동만 있도록 해가지고 통치를 해왔죠. 두 나라가 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에겐 또 이동과 비이동이 생존 전략이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 이동으로 인해서 사회와 개인이 정체성을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측면으로 재구성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패러다임도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함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억압과 에이전시를 바라볼 때 저희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흔히 억압이 하나라면 에이전시는 그 반대편. 그러니까 억압을 뚫고 나와서 역량 강화를 시키면 그게 에이전시라고 보는데 정말로 심층 인터뷰를 해보고 꼬치꼬치 케어 물어보면 어느 개인이건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안에 섞여 들어가 있고 차별이나 소외나 에이전시나 기회가 계속 섞여서 있는 양면성을 보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정말 의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들어주시고 저에게 막 비판적으로 막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졸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한 단어가 왔는데 내가 그거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의견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잖아요. 역량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 의도하지 않았던 역량 강화와 결과적으로 다져진 실력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있는데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좋아하죠. 인과관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잘 가르친 부모가 있으면 애가 잘 자라고 잘 먹으면 잘 크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스터 같은 분이 계속 얘기한 것이 사회과학자들이 너트와 볼트처럼 딱 이렇게 맞아지는 거를 우리는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상 의도할수록 안 되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현실 속에.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얘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탈북민에 있어서는 또 이동에 있어서는 그 이동하는 개인들을 살펴보면 사실 정말 이동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옆에 친구가 하니까 한번 갈까? 비행기 탔는데 나는 중국 가는 줄 알았는데 필리핀으로 갔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층적인 이해를 좀 하도록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하다. 그렇게 보다 보면 아주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정착했고 성공했고 아니면 성공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우울하고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독 알파걸 신화처럼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 한반도 상황에서 보자면 지정학적인 환경과 통치 논리와 젠더 이것이 연쇄적이고 굉장히 순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